제가 작년에 1년 동안 8개국에 있었거든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발리, 그리고 수마트라는 나라는 아니지만 수마트라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수마트라는 따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8곳에 있었는데, 거기 있으면서 뭐 다른 여행 유튜버들은 여자 꼬시고 뭐 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 유튜버에 이제 가깝게 됐었고, 사실 그때도 시장 조사를 좀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제 영상들 보면은 이 사람이 몰에 가서 이 구색들, 제품들이 뭐뭐가 있고 어떻게 진열돼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다 찍고 다녔던 걸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기가 좀 없었는데, 제가 그렇게 시장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를 생각하면 굉장히 낙후돼 있고 되게 쉽게 보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동남아의 그런 경제력이 무지막지하게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파이도 굉장히 커가고 있죠. 근데 일단 수준 자체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왜 동남아 사람들이 동대문에 안 올까요?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인들이 굉장히 동대문 시장에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물건 떼서 가는 그런 따이공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보따리 상인이죠. 근데 리만 터지고 나서부터는 동남아 관광객들이 동대문 시장에 많이 가서 옷을 많이 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2013, 14, 15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점 줄더니 지금은 동대문에 사람이 없어. 사람 자체가 없어. 중국, 동남아 이 사람도 없고 한국 사람들도 거기 없어요. 제가 작년에 태국에서 그 의류 수입업을 하는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일본하고 홍콩 이쪽에서 그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태국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자주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물어봤더니 한국에 있는 옷들은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에 굳이 태국인인 내가 한국에 가서 중국 물건을 갖고 올 필요 없다. 그냥 다이렉트로 중국에 컨택해서 갖고 오는 게 더 마진이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중국한테 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은 동대문의 경쟁력이 많이 죽었어요. 죽어서 중국한테 많이 밀린 지 오래된 건 사실이고,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떼서 한국에 파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아마 있으시면은 제가 하는 이야기들 굉장히 동의를 하실 거예요. 동대문 시장이 죽은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100가지 약을 거기다가 이제 처방을 해도 지금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렇게 된 지는 꽤 오래됐어요. 7, 8년 됐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그 한국 그 의류 산업은 이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이 2010년도만 하더라도 베트남에 한국 브랜드가 400개가 넘게 있었거든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부터 들어갔는데 지금은 한국 화장품들이 로컬 화장품이랑 중국 화장품 그리고 그 수입 화장품에 밀려버렸어요. 근데 이 현상이 베트남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곳들, 이런 나라들에도 이미 그런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현지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제품들이 가격이 굉장히 어중간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현지 로컬 그 화장품들이 수준이 굉장히 빨리 올라왔고, 그래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주머니 사정이 좀 빈약한 사람들은 현지 화장품들을 사기 시작했고,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수입 화장품,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국 화장품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화장품은 거의 이제 가격대가 로컬 브랜드의 2~3배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사실은 동남아에서 한국 화장품 가격을 보면요, 한국보다 비싸요. 한국은 뭐 명동 같은 데 가면 뭐 1+1도 있고 할인도 많이 하고 뭐 사은품 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동남아 가면은 가격이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 있을 때도 화장품 수분크림이 다 떨어져가지고 사러 갔는데 백화점에 그냥 키엘 샀어요. 키엘. 키엘 수분크림을 사서 바르게 되더라고요. 그 페이스샵이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한국 브랜드들이 생각보다 많지도 않아요. 듣기로는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빠졌대요. 팬데믹 때 이제 전체적으로 화장품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많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로컬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온 것도 있죠.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의 그 동대문 시장을 안 온 이유 또 하나를 또 예를 들자면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의 몰들을 한번 가보세요. 저는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볼 때, 유럽인들이 볼 때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이미지가 뭘로 돼 있냐면 메모드급 몰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말레이시아를 아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일단 산유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나라 재정이 튼튼해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대도시들은 도시화가 되게 잘 돼 있어. 그리고 인프라가 되게 잘 깔려 있거든요. 동남아시아는요, 마켓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하이엔드랑 아래쪽이거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이 여기 공략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로컬 브랜드들이 이미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그 중국산들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장은 한국이 그 공략할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뭐 우리나라 화장품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화장품이라고 하면 페이스샵이라든가 뭐 이쪽이잖아요. 이니스프리 이쪽이 좀 저렴한데, 로컬 브랜드들의 화장품 가격은요, 이 가격의 절반 이하로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제품들이, 제가 예를 든 거예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국 제품들이 여기서는 경쟁하기가 힘들어요. 마진도 못 남기고.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입품 되거든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관세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사치세가 되게 강하거든요. 자동차 가격이 막 1억씩 하잖아요. 뭐 소나타 같은 거, 그 싱가포르부터 시작해가지고 태국도 굉장히 자동차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픽업 트럭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업무용으로 쓸 수 있잖아요. 농사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세금이 좀 낮은 편이긴 한데, 승용차라든가 SUV들은 굉장히 그 관세가 세요. 약간 뭐랄까 사치세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제 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위권 계층 쪽에 있는 프로덕트들은 한국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하이엔드급이죠. 하이엔드랑 경쟁해야 되는데, 또 화장품 얘기를 들어볼게요. 원래 동남아는 15세기쯤부터 유럽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유럽인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정착하고, 그래서 뭐 향신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막 이렇게 수탈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유럽인들이 굉장히 많이 정착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한 문화들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요. 호텔 문화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거든요. 그 우리나라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가성비가 좀 떨어지잖아요. 가격은 되게 비싼데, 근데 동남아시아 그 특급, 5급, 5성급 이런 곳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화려함도 좀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친절하면 뭐 잘하긴 하지만,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호텔 트렌드를 주도하는 쪽들은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동남아 쪽입니다. 왜냐하면 동남아는 미국이란 유럽이라든가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모이는 그런 관광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 수준이 한국보다는 더 높아요, 수준이. 게다가 이제 전 세계적인 그 호텔 체인들, 럭셔리 체인들이 다 동남아에 있어요. 여기를 뚫는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호텔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급들은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그런 하이엔드 업체들이 이미 다 들어가서 제품을 팔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동남아는 그렇게 낙후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뭘 해도 우리 걸 갖고 들어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K컬처 이런 걸 또 이렇게 등에 업고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미 하이엔드급들은요, 동남아 사람들이 눈이 높아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저는 이거 뭐랄까, 이미 동남아 사람들도 우리가 공략해야 될 하이엔드급들은 사람들이 눈높이가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국의 하이소들 있잖아요. 걔네들 수준 높아요. 부자들 진짜 부자예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산유국이잖아요. 거기 부자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미국식 영어 쓰거든요. 굉장히 사람들이 세련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 외국물 먹은 사람도 되게 많고,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의 그 뭐랄까 그 문화를 받거나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싱가포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실은 뭐 싱가포르는 자기들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을 예전에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중국을 버리고 동남아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한국이 동남아에 가서 팔아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한국이 동남아시아에 가서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도한 바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삼성 핸드폰이 밀리고 있어요. 뭐한테 밀리고 있냐? 그 화웨이라든가 그 샤오미 같은 그런 핸드폰들한테 밀리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 갔을 때, 저는 이제 동남아 자주 갔거든요. 직장 생활 할 때도. 예전에는 삼성이 메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뒤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화웨이라든가 이런 중국 브랜드들이, 비보, 오포 이런 것들이 이제 잠식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가격이 삼성이 너무 비싸. 솔직히 삼성 핸드폰 비싸지 않아요? 애플 따라간다고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도 이게 합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엄청나게 좋은 혁신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플립 이런 거 외에는 별로 달라진 것도 예전에 비해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자꾸 애플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제 갤럭시 S 그 아래에는 이제 A가 있잖아요. A5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가격은 되게 싸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싼 것도 아니지만 6, 7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현지에서 6, 70만 원이면요, 중국 제품의 플래그십 모델을 살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중국 제품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야 중국 제품 1년만 쓰면 다 부서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런 분들의 그 리플이라든가 얘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약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애플 제품 같은 경우도 아이폰도 100% 중국에서 만들고요. 중국 제품들의 그 품질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점점 한국 제품들이 설자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중국 자동차가 진짜 동남아에 많아졌어요. 특히 이제 태국과 라오스, 베트남 같이 이제 인접돼 있는 나라들을 되게 많이 보이고 이제 말레이시아도 점점 많아질 것 같고 한 2주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세계 자동차 판매 1위가 돼버렸어요. 올해 1분기, 2분기 통틀어서. 근데 수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유럽이에요, 유럽. 그리고 그 다음에 동남아, 그 다음에 브라질, 남미, 칠레죠, 칠레를 통해서 남미로 싹 퍼지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가격 경쟁력. 원래 동남아시아는 일본 차가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그다음 한국 차들이 라오스를 중심으로 굉장히 시장이 작긴 하지만 뭔가 좀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 차들이 밀려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점도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저렴한 라인업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뭐 현대기아차 전기차 라인업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렴한 거부터 비싼 것까지 500만 원짜리 홍광 미니 같은 거 500만 원부터 1억짜리 그 홍치인가 그런 것까지 이제 굉장히 라인업이 다양해. 물론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거는 저가 라인 하겠지만 현지에 있는 분들도 얘기를 해요. 중국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베트남 교민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현지 베트남 젊은이들이 삼성폰을 안 쓴대요. 왜 안 쓰냐? 국산이라서 안 쓴대요. 국산이라서. 자기네 나라에서 만드니까. 대신 아이폰 쓴다. 아이폰 갖고 싶어 한다. 이 현상은 중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일본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한국도 젊은 층들은 아이폰 쓰잖아요. 갤럭시, 저 같은 아재들이나 쓰는 폰이 내버렸잖아요. 이게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생각에는. 그래서 갤럭시의 점유량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 3년 지나면 점유량을 일본 업체나 아니면 애플한테 따라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동남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동남아 되게 사람들이 쉽게 알거든요. 중국 버리고 동남아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상 동남아를 한번 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언론이 하는 얘기를 믿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론이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귀담아 듣고 이게 진짜구나 생각하는데 한국 언론이 하는 얘기들은요 국뽕으로 점철된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해외 관련된 것들은. 왜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그런 걸 보잖아요. 한국 사람들 국뽕에 되게 약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처럼 한번 돌아보시고 시장 조사를 저는 증권사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 조사하는 걸 많이 다녀봤던 사람이거든요. 해외도 그렇고. 근데 동남아시아를 저처럼 진짜 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하나 다 보고 다녀보세요. 다 비교해 보시고 스타벅스 가격이 나라마다 다르고 도시마다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이잡듯이 다니게 되면 그러면 생각보다 한류가 약간 빛 좋은 기사를 구고 너무 버블이구나 그런 것들을 동남아에서부터 느끼시게 될 거예요. 좋게 해석하면은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이 되게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팩트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전 세계에서의 위치. 우리나라가 일단 GDP로는 전 세계에서 2% 정도 차지하는 나라거든요. 이게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잖아요. 미국이 한 28%, 25%이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 한 20%좀 안 되게 이렇게 차지하는 것 같은데 2%밖에 차지하지 않는 나라가 국뽕이 차올라가지고 우리가 세계 최고야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많은 악플들이 달릴 걸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려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하고 설득한 것도 이제 힘들어요. 이제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동남아는 쉬운 시장이 아니다. 동남아를 들어가려면 우리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 일본 이런 선진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거. 근데 동남아의 하이엔드들은 이미 수준이 높고 자신들이 쓰고 있고 제품들을 잘 바꾸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동남아를 쉽게 보지 말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동남아를 들어가려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여러 섬들 다 다른 시장이에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우리는 선진국이야 이런 마인드로 그냥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대패하시게 될 겁니다. 완전히 돈만 날리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거 투자할지는 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요.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의 위치 이런 것도 좀 객관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있어서 균형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